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셰익스피어, 미국 문학의 링컨, 미국 문학의 아버지, 작가들의 작가라는 위대한 수식어가 붙은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모험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영원한 고전,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세뮤얼 클레멘스이고요.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시시피 강가로 이사와 12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인쇄소 견습공이 되고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필명인 마크 트웨인은 뱃사람 용어인데요. 안전수역을 나타내는 두기를 뜻합니다. 트웨인은 평생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했고요. 특히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노예제도 철폐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뿐만 아니라 허클베리 핀의 모험 또한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세움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여지희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함이 떠오르는 캐릭터 톰 소여와 함께 우리들의 어릴 적 기억들과 마주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을 놀이로 만들어버린 담장치라는 장면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고 온 천지 여름 세상은 밝고 신선했으며 생동감이 넘쳤다. 모든 이의 심장에 노래가 깃들었고 그 심장이 젊은 경우엔 입술로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두 활력 넘치는 얼굴이었고 모든 발걸음이 경쾌했다. 아카시아 나무엔 꽃이 만개했고 꽃향기가 대기를 채웠다. 마을 저너머 위 카디프힐은 초목으로 푸르렀고 딱 꿈꾸는 듯 평온하고 친근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펼쳐져 있었다. 톰이 회반죽 통이랑 자루가 긴 붓을 들고 골목에 나타났다. 그는 담장을 살펴보았고 그러자 기쁨은 다 떠나가고 깊은 우울이 영혼에 자리 잡았다. 9피트 높이에 30야드 펼쳐진 담장이었다. 그에게 인생은 텅 빈 것 같고 산다는 건 단지 짐짝같이 느껴질 뿐이었다. 한숨을 쉬면서 그는 붓을 담가서 담장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갔다. 그 작업을 반복해서 하고 다시 또 했다. 그러다 회반죽 칠을 한 그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붓질 자국을 회반죽이 칠해지지 않은 담장의 그 광범위한 대륙과 비교해 보곤 낙심해서 나무 상자에 주저앉았다. 짐이 양철통을 들고 버팔로 처녀들이란 노래를 부르며 껑충껑충 대문 밖으로 나왔다. 전에는 마을 펌프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톰에겐 늘 가장 하기 싫은 일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펌프가에선 항상 누군가와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백인이나 혼혈이나 검둥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늘 자기들 차례를 기다리거나 쉬거나 서로 장난감을 교환하거나 다투거나 싸움질을 하거나 희희낙낙대며 거기 있었다. 그는 펌프가 고작 150야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짐이 물이 든 양철통을 들고 1시간 안에 돌아온 적이 절대 없었다는 것을, 심지어 그럴 땐 대개 누군가가 그를 부르러 갔어야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톰이 말했다. 어이 짐, 네가 회반죽 칠을 좀 한다면 내가 물을 길어올게. 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톰 도련님, 노 마나님이 제가 가서 이 물을 길어와야지 가다 멈춰서 아무랑도 꾸물거리면 안 된다 했어요. 마님은 톰 도련님이 나를 슬슬 꼬셔서 회반죽 칠을 시키지 않을까 의심스럽다면서 저는 제 할 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마님이 회반죽 칠하는 곳에 가볼 생각이라면서요. 아,
이모가 말한 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짐, 넌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 양철통 일이네. 딱 1분 후 돌아올 거야. 이모는 알지도 못할걸? 아, 저는 감히 못 그래요. 톰 도련님, 노 마나님이 제 머리통을 잡아 뜯어내버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이모는 한 번도 누굴 때린 적이 없어. 머리통을 골무로 탁 때릴 뿐이지. 그리고 그런 걸 누가 신경이나 쓴대? 이모는 말은 끔찍하게 하지만 그 말이 상처 주진 않잖아. 어쨌든 이모가 울지만 않는다면야 그렇단 거지. 짐, 너한테 구슬 하나 줄게. 너한테 흰 구슬을 줄 거라고. 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흰 구슬이라고. 짐, 게다가 이건 특히 좋은 구슬이야. 아이고, 엄청 멋진 구슬이네요. 정말로. 하지만 톰 도련님, 저는 마님이 정말 무서워서. 거기다 네가 보겠다면 내 염증난 발가락 보여줄게. 짐은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 이 유혹은 그로선 너무 강했다. 그는 양철통을 내려놓고 흰 구슬을 받아든 다음 붕대가 끌어지는 동안 빨려 들어갈 듯한 관심을 가지고 발가락 위로 몸을 굽혔다. 다음 순간 그는 얼얼해진 엉덩이로 양철통을 들고 불이 나게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고 톰은 열정적으로 회반숙치를 하고 있었으며 폴리 이모는 승리에 찬 눈으로 슬리퍼 한 짝을 든 채 그 현장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톰의 기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이 날을 위해 계획해 놓았던 재미있는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슬픔이 더욱 커졌다. 곧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은 사내애들이 온갖 종류의 군침 도는 원정에 나설 것이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그를 보면 무지하게 놀려댈 것이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았다. 약간의 장난감들과 구슬들과 온갖 잡동사니들. 어쩌면 이걸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30분간의 순수한 자유를 사기엔 턱도 없었다. 그래서 그 궁핍한 교환수단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고 그걸로 소년들을 사보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어둡고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순간 불쑥 영감 하나가 떠올랐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멋질 순 없었다. 그는 붓을 들고 침착하게 일을 해나갔다. 이때 벤 로저스가 눈앞에서 얼씬거렸다. 모든 남자애들 중에서도 바로 저 애한테 조롱당하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 벤은 3단 뛰기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가볍고 그의 기대가 높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과를 먹고 있었고 묵직하게 딩동동 소리를 내다가 사이사이 긴 곡조의 함성을 질렀는데 이는 그가 증기선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는 속도를 늦췄고 거리 한복판으로 가서 우측으로 몸을 한참 기울이면서 힘든 거창한 의식을 거행하듯 육중하게 뱃머리를 돌렸다. 그는 빅 미주리호를 흉내내고 있는 중이었고 자신을 흘수 9피트의 배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배와 선장과 기관실 종들이 합쳐진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최상부 간판인 자신 위에 서서 명령을 내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스스로를 상상해야 했다. 정지, 딸랑딸랑, 따르르릉. 배 앞머리가 항로를 거의 멈추자 그는 몸을 천천히 길가로 이끌었다. 후진, 딸랑딸랑, 따르르릉. 그는 두 팔을 쫙 펴서 뻣뻣하게 양 옆구리에 갖다 댔다. 다시 우현으로 딸랑딸랑 따르르릉 츄. 그러는 와중 그의 오른손은 위풍당당하게 원을 그려대고 있었는데 40피트 외륜을 표현하는 동작이었다. 배를 다시 좌현으로 딸랑딸랑 따르르르 츄. 왼손이 원을 그려대기 시작했다. 우현 정지, 딸랑딸랑 따르르르 좌현 정지,
우현으로 전진, 정지, 바깥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바꿔 딸랑딸랑 따르르릉 츄. 배 뒤에 밧줄을 꺼내 지금 당장. 자, 고물 쪽 밧줄을 풀어. 거기 뭐하고 있는 거야? 밧줄 고리를 저 말뚝에 감아. 그 상태로 대기한다. 자, 배를 풀어라. 엔진 가동이 멈췄습니다. 딸랑딸랑 따르르르 쉿. 톰은 회반죽치를 계속하고 있었다. 증기선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이다. 벤이 잠시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윽고 말했다. 어랍쇼, 너 딱하게 됐구나. 그치? 아무 대답이 없었다. 톰은 예술가의 눈으로 자기가 한 마지막 붓칠을 찬찬히 살피더니 다시 부드럽게 또 한 번 칠한 후 아까처럼 그 결과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벤이 옆으로 나란히 다가와섰다. 톰은 사과가 먹고 싶어 입에 침이 고였으나 하던 일에만 매달려 벤이 말했다. 이봐 친구, 너 이래야 하는 거냐? 응? 톰이 갑자기 획 몸을 틀며 말했다. 아, 너구나 벤. 언 줄도 몰랐다. 있지, 나 몇감으로 가는 중이야. 너도 가면 좋겠다 싶지? 하지만 물론 너야 일하는 게 더 낫겠지. 안 그러냐? 물론 그렇겠지? 톰이 잠시 빤히 소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뭘 일이라고 한 거냐? 뭐 그럼 그게 일 아니야? 톰은 다시 회반죽치를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분명한 건 이게 톰 소여한테 딱 어울린단 거지. 이런, 이봐. 너 그 일을 좋아하는 척 하려는 건 아니지? 분놀림은 쉼없이 계속됐다. 좋아하냐고? 왜 내가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애가 담장 칠할 기회가 매일 있겠냐? 그건 새로운 각도에서 상황을 보게 했다. 벤은 야금야금 사과를 베어 물던 걸 멈췄다. 톰은 앞뒤로 우아하게 붓을 놀려가며 칠을 했고 그 결과를 보려고 뒷걸음질했다가 여기저기에 덧칠을 했으며 다시 그 결과에 대해 비평을 했으며 벤은 이 모든 동작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점점 더 빠져들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야, 톰, 나도 좀 칠해보자. 톰은 고려해 보았고 막 그러라고 하려다 마음을 바꿨다. 안 돼, 안 되지.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벤. 있잖아, 폴리 이모가 이 담장 가지고 끔찍히 유난을 떨어서 말이지. 너도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거라. 하지만 이게 뒷담이었다면 난 아무 상관 안 했을 거고 이모도 그랬을 거야. 그래, 이모는 이 담장에 관한 한 무지 까다로워. 아주 조심해서 칠해야 하거든. 제대로 이걸 칠할 수 있는 남자애가 1000명 중에, 아니 어쩌면 2000명 중에 하나나 있을까 싶다. 설마, 응? 그래? 자, 얼른 한 번만 칠해보자. 정말 쬐끔만. 내가 너라면 그러라고 하겠다, 톰. 벤, 나도 그러고 싶어. 하늘 땅에 대고 맹세해. 하지만 폴리 이모가 짐도 칠해보고 싶어 했었어. 하지만 이모가 허락하지 않았지. 시드도 칠하고 싶어 했었어. 하지만 이모는 시드도 칠하지 못하게 했어. 자,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곤란하겠냐. 만일 네가 이 담장이랑 씨름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길 아주 조심해서 할게. 자, 한 번만 해보자. 있지? 이 사과 속 너한테 줄게. 자, 여기. 아니, 벤, 정말 안 되겠어. 난 걱정스러워. 너한테 이거 다 줄게. 톰은 붓질을 꺼림직한 표정으로 그만뒀지만 속으로는 잽싸게 포기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빅 미주리 증기선이 태양볕 속에서 일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동안 은퇴한 예술가는 가까운 그늘 속 큰 통에 두 다리를 대롱거리며 걸터앉아 사과를 우적거리면서 더 많은 순진한 애들을 아작낼 계획을 세웠다.
자원이 부족할 일은 없었다. 남자애들은 금방금방 나타났고 조랑하러 다가왔다가 남아서 담장치를 했다. 벤이 녹초가 됐을 무렵 톰은 다음 기회를 빌리 피셔한테 잘 고쳐진 연을 받고 넘겨주었다. 그가 실컷 하고 나선 조니 밀러가 죽은 쥐랑 그걸 매달아 흔들 끈으로 기회를 샀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이 이어졌다. 오후 3, 4시 무렵이 되자 아침엔 가난에 찌든 불쌍한 소년이었던 톰은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까 말한 것들 이외에도 구슬 12개와 유대인 하프의 부품이랑 투명하게 비치는 푸른 병 조각이랑 고무줄 총이랑 어떤 것도 열지 못할 것 같은 열쇠랑 분필 동강이랑 유리병 마개랑 구리 병정이랑 올챙이 한 쌍이랑 딱총 6개랑 외눈박이 새끼 고양이랑 노쇠 문고리랑 개 목근, 개는 없지만 그리고 칼 손잡이랑 오렌지 껍질 4조각이랑 망가진 창틀을 얻었다. 그는 여러 명의 떼거리들과 줄곧 쾌적하고 즐겁게 빈둥거렸고 담장은 3겹으로 칠해졌다. 회반죽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마을 소년들을 모두 파산시키고 말았을 것이다. 세상은 결국 그렇게 공허한 게 아니라고 톰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 인간 행동에 관한 위대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는데, 즉 애든 어른이든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싶다면 단지 그걸 얻기 힘들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책의 저자처럼 위대하고 현명한 철학자였다면 일이란 건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인 반면 놀이란 그게 뭐든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모조꽃들을 만들거나 디딜방아를 밟는 건 노동인 반면 볼링을 치거나 몽블랑산을 오르는 건 단지 오락인 것인지 그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영국에는 여름철에 4마리 말이 끄는 객차를 몰고 하루 만에 20-30마일을 운전하는 부유한 신사들이 있는데, 그러는 이유는 그 특권을 누리는데 꽤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그들에게 그 일을 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그건 일로 바뀌어 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그 일을 관둘 것이다. 소녀는 지극히 일상적인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이 커다란 변화에 대해 잠시 숙고해 보았고, 그런 뒤 보고하러 천천히 본부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에 낭독할 부분은 법정에서 인디언 조가 진범이라고 아주 용기 있게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톰은 그날 밤 늦게까지 밖에 있었고 창문을 통해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엄청 흥분한 상태였다. 그가 잠이 든 건 몇 시간이 흐른 후였다. 다음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법정으로 떼지어 몰려갔는데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균등하게 방청석에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배심원단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후 즉시 창백하고 초췌하게 보이는 포터가 무기력하고 겁먹은 얼굴로 손에 사슬을 감고 법정으로 호송돼 왔고, 호기심에 번뜩이는 눈들이 그를 다 볼 수 있는 곳에 앉혀졌다.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인디언 조 역시 눈에 잘 띄었다. 또 한 번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판사가 도착하자 보안관이 재판의 개정을 선언했다. 늘 그렇듯 변호사들 사이의 속삭임과 서류들을 한데 취합하는 소리가 뒤를 이었다. 이제 호명된 목격자가 살인사건이 알려진 날 아침 이른 시간에 머프 포터가 개울에서 씻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직후 그가 슬그머니 내뺐다고 증언했다. 추가로 몇몇 질문을 더한 다음 검사가 말했다. 반대 신문하시오. 죄수는 눈을 잠시 들었다가 자기 쪽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자 다시 눈길을 떨어뜨렸다. 아무 질문 없습니다. 다음번 목격자는 시체 근처에 있었던 칼을 발견한 걸 증언했다. 검사가 말했다. 반대 신문 하시오.
아무 질문 없습니다. 포터의 변호사가 답했다. 세 번째 목격자는 자기가 포터의 물건들 가운데서 그 칼을 가끔 본 적이 있다고 맹세했다. 반대 신문하시오. 포터 측 변호인은 그 사람한테 질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청객들의 얼굴에서 곤혹스러움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자기 고객의 생명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버릴 작정인가. 몇몇 목격자들이 살인 현장에 포터를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보였던 의심할 만한 행동들에 관해서 증언했다. 그들은 아무 반대 신문 없이 증인석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그날 아침 무덤가에서 발생했던 그 모든 치명적인 정황들이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의 뛰어난 기억으로 모두 진술됐으나 그것들 중 어떤 것에도 포터 측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 있는 청중들의 당혹감과 불만족은 중얼거림으로 명백히 표출되어 재판관의 꾸중을 들었다. 이제 검사가 말했다. 선서를 한 시민들의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진술에 의하면 여기 법정에 선 이 불행한 죄수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쌍한 포터한테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는 괴로운 침묵이 법정을 지배하는 동안 손에 얼굴을 묶고 부드럽게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많은 남자들은 동정을 느꼈고 많은 여자들은 그를 향한 자신들의 동정심을 눈물로 입증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 재판을 시작하는 발언에서 저희는 저희 고객이 술로 인해 야기된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환각 상태에서 이 무서운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임을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그 청원을 제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더니 서기를 향해 토머스 소여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어리둥절한 놀라움이 떠올랐고 포터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톰이 일어서 증인석에 자리를 잡자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는 모두의 흥미로운 시선이 그에게 붙박혔다. 소녀는 충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선서가 행해졌다. 토머스 소여, 6월 17일 밤 자정 무렵 증인은 어디 있었나요? 톰은 인디언조의 강철 같은 얼굴을 흘낏 보았고 그러자 혀가 떨어지지 않았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으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길 거부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소녀는 얼마간 기운을 되찾았고 그럭저럭 법정 한 구석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묘지예요. 조금만 더 크게 말해주세요. 겁먹지 말고요. 증인은 묘지에 있었습니다. 경멸의 미소가 인디언조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증인은 호스 윌리엄스의 묘에서 가까운 어딘가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아주 조금만 더.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요? 변호사님과 저랑의 거리만큼 가까웠습니다. 증인은 숨어 있었나요? 아니면 전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덤과 느릅나무들 뒤에요. 인디언조의 얼굴에 눈에 뜰락말락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잠깐만 기다려요. 같이 있던 사람의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요. 적절한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 테니 증인은 거기에 무언가를 가지고 갔었나요? 톰은 주저했고 당황스러워 보였다. 큰 소리로 말하렴. 얘야, 주저하지 말고 진실은 언제나 존중받는단다. 거기 뭘 가지고 갔지? 그냥 죽은 고양이 한 마리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자 법정에서 저지시켰다. 우린 그 죽은 고양이의 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자, 얘야, 우리한테 그날 일어났던 모든 것을 말하렴. 네가 평소 말하는 식으로 말이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톰이 말을 시작했다. 처음엔 머뭇거렸으나 이야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자 말들이 점점 더 쉽게 술술 나왔다. 얼마 안 돼 그의 목소리 말곤 모든 소리들이 다 멈췄고 모두의 눈들이 그에게만 고정돼 있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숨을 죽인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의 무시무시한 마력에 완전히 빠져서 모두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소년이 이 말을 했을 때 억누르고 있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의사가 근처의 나무 판자를 집었고 머프 포터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인디언 조가 그 칼을 잡고 달려들어서 그때 와장창 번개처럼 재빨리 그 호녀라는 창문으로 몸을 던졌고 저지 않은 사람들을 밀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톰은 한 번 더 반짝반짝 빛나는 영웅이 되었다. 어른들은 그를 귀여워하고 젊은이들은 부러워했다. 그의 이름은 심지어 불멸의 활자로도 새겨졌는데 마을 신문에서 그를 대문짝만하게 다루었다. 언젠간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 믿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 만약 그가 교수형을 피한다면 말이다. 늘 그렇듯 변덕스럽고 분별력 없는 세상은 머프 포터를 그 가슴에 품었고 이전에 그를 욕했던 만큼이나 야단스럽게 그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하지만 세상이란 게 원래 그렇다. 그러니 그것을 탓하는 건 잘하는 짓이 아니다. 톰의 낮은 의기양양하고 화려했지만 그의 밤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살기등등한 눈빛의 인디언 조가 모든 꿈마다 등장했다. 거의 어떤 유혹도 땅거미가 진 후 소년을 밖으로 쏘다니게 할 마음이 들지 않게 했다. 가여운 헉도 공포스럽고 비참하긴 마찬가지였는데 톰이 그 최종 판결 전날 밤에 모든 얘기를 그 변호사한테 했기 때문이다. 인디언 조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법정에서 진술하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긴 해도 헉은 아직 이 일에 자기가 연루된 것이 탄로날까봐 죽도록 겁냈다. 이 불쌍한 친구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변호사의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게 뭐라고 그날 밤 톰의 지친 양심이 변호사의 집으로 그를 떠밀어서 가장 으스스하고 가장 강력한 서약으로 봉인된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입에서 쥐어짠 뒤로 인간 종족에 관한 헉의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날마다 머프 포터가 톰에게 고맙다고 할 때마다 톰은 자기가 증언한 것이 기뻤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혀를 봉인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다. 톰은 시간 중 반은 인디언 조가 절대 붙잡히지 않을까봐 겁났다. 그리고 또 반은 그가 잡힐까봐 겁났다. 그 남자가 죽어서 자기가 그 송장을 보기 전까진 다신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없으리라는 걸 그는 확실히 느꼈다. 현상금이 걸렸고 온 고장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인디언 조의 행방은 묘연했다. 전지전능하고 놀라운 영감을 가진 그런 경이로운 사람들 중 하나인 어떤 형사 하나가 세인트 루이스에 와서 현명해 보이는 그 머리를 흔들며 주변을 탐색하더니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성취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말하자면 그는 단서를 찾아냈다. 하지만 단서를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할 순 없기에 형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느릿느릿 날들이 흐르고 각각의 날들 뒤로 남은 근심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